언제나처럼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 하루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고은 시사평론가,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3.1절이었어요. 그죠? 근데 3.1절 기념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뭐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 요구가 없었다. 뭐 이러면서 지금 야당은 공격하고 있고 이런데 여당은 물론 또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부터 정리해 보죠. 네, 어제 좀 이례적으로 짧기도 했고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3.1절 기념사를 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수위 높은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제 식민지배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완용과 어떤 부분을 비교했는지를 살펴보면 이완용은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비교한 겁니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역사관을 비판한 거로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념사에서는 명백히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 인식을 드러냈다. 기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다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기념사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 이런 표현들도 하시던데, 저는 기사로 먼저 봐서 눈을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 우선 이제 두 가지 대목이죠.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했던 대목인데, 결국 이게 우리의 과거 그 국권 침탈이 마치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또 세계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듯해서 일본의 침략 사실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그 비판들이 또 있을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과거에는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이제 미래지향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이제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현재도 일본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종군 위안부 등 과거사 현안이 여전히 얽히고 설켜 있는 상태이고, 또 통상 이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거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게 특히나 3.1절 기념사에서는 기존의 전 대통령들 에게서는 있어 왔던 메시지인데, 이런 것 없이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윤 대통령의 역사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좀 들끓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번 그 기념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았잖아요. 네. 총 1340자였는데 분량도 이제 뭐 5분 25초로 굉장히 짧은 시간 밖에 할애하지 않은 그 기념사였습니다. 또 이번 기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초안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수정을 하면서 분량이 줄었다라는 대통령실의 전언도 있고 해서, 그만큼 이것이 이제 대통령 본인의 역사 인식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반해서 그 3.1절 기념사에 언급된 일본은 이 3.1절 기념사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걸 좋게 평가하면서 일본 정부도 이에 호응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는데요.
니혼게 이자의 신문 보면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자리에서 굳이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며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논평했고요. 따라서 일본 정부는 윤 정권과 협력해서 징용공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일본 당국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지향적 관계 조성에 나선 윤 정권 하에서도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일 관계 정상화는 멀어질 것이라면서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다라고 일본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특히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기도 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첫 3.1절 기념사에서 그 진보나 보수 정권 할 것 없이요, 그 예외 없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꼭 담았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이 윤 대통령 기념사에 이제 기존의 우리 정부와는 좀 다른 결이 다르고 또 좀 균형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이유가 특히나 이제 그 한일 관계에서의 가장 큰 이슈들이 뭐 과거사 문제, 배상 문제, 네. 그리고 뭐 오염수, 방류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배상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재판도 뭐 여러 건이 남아 있는 상태인 상황에서 이게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눈에 띄었었고 그래서 일본 측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 측의 주장과 입지를 키워주는데도 오히려 그 침묵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언론들은 이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 징용 문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도했고 또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 한국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서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국 정부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내 원고들이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런 국내 상황들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볼 때 뭐 역사관이다 어쩌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사실 그건 사실이죠. 과거에는 이제 정부 대통령들이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이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저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반드시 말로만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는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지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뭐 막 이 징용공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큰 소리 막 우리가 막 붕괴하다가 물론 붕괴해야죠. 우리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붕괴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다가 이게 결과가 사실 미미한 경우를 우리는 과거에서도 조금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정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일단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한일 관계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국도 입장을 냈거든요. 매우 지지한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1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다며 최근 몇 달간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한일 양국이 과거사 이슈를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권고해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의 입장 더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뭐 미국 입장에서야 사실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보다는 그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뭐 과거는 묻고 미래로 간다 뭐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말을 보탤 이유는 미국 측에서는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미국 측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한국의 대일 관계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협력해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평가를 했고요.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제3자 협력이 21세기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그 정순신 변호사는 우리가 거의 매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정순신 변호사 낙마 사태를 두고 입장을 밝혔다.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목이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었습니다. 이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저희 와이프하고 애들은 봤어요.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게 스카이캐슬, 그 다음에 그 OTT에서 나오는 더 글로리, 뭐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안 보면 요새 이 정치를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앞으로 열심히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OTT를 통해서 스카이캐슬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질 않았으니까 한번 봐야죠. 이 스카이캐슬이 이제 사교육 문제와 전체적인 교육적인 폐단이나 아니면 뭐 부모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걸 이제 다루고 있는 드라마인데 예. 이 드라마와 비교하면서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검사 아빠가 계급이 돼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의 문제다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인사검증 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또 인사참사 책임자를 문책하라.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한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참사 문제가 단순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인사검증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학교폭력에서 나아가서 이걸 이제 권력으로 또 묵인하고 가해자는 살아남고 피해자는 숨게 되는 좀 이런 이 현실,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정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좀 그 인식들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사실 이에 대해서 계속 그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며칠 전 연세대 학위 수여식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것을 당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행동은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을 하면서 말로는 공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현 정권 인사들은 인사 시스템의 그 한계에 대해서만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이번 인사 참사의 책임 규명이나 책임자 문책, 입장 표명 그 무엇도 사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기만적이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 대표가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은 또 이러한 비판들은 또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공정을 외쳤던 윤석열 정부가 이 앞뒤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이 야당 대표로서 당연히 그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만큼 본인의 정치적인 좀 입지가 어려워진 점, 그런 위기에 처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 정부에 대한 보다 이제 강한 공격 태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연일 이 정순신 사태를 두고 공세를 계속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30표 이상 나온 걸 두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의 방탄복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탈표로 불리죠. 체포 동의안 찬성표를 두고는 이 표는 반란표가 아니다. 정의와 용기, 상식의 표식이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금 개딸과 죽창가를 앞세워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딸이 이제 개혁의 딸의 줄임말이고 이재명 대표의 그 개인 팬덤에서 비롯해서 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2030 민주당 지지자들 그 젊은 여성들로 대표되는 이런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검수안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하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그런 민주당 내에서도 개혁적인 어떤 강성 지지층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이제 이들이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등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다. 이것을 중단하라라면서 이 대표를 수호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용어가 뭐 등장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죽창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민중가요인데 좀 몇 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서 2019년 조국 사태 직전에 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판결로 한일 관계가 나빠졌었고 또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처를 취했었잖아요. 이제 그 시기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이 죽창가를 소개를 했었었죠.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국민의 뭐 단합과 애국심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올린 것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 정치 진영이 죽창가를 둘러싸고 또 갈라지고 갈등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위치가 뭐였었죠?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었고 그죠? 그때가 이제 7월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민정수석으로서 이제 죽창가를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마 그래서 그때 좀 더 문제가 커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죽창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또 한 번 언급을 했었었죠. 죽창가를 부르다가 한일 관계가 여기까지 왔다. 뭐 한일 관계가 이제 뭐 망쳐졌다 이런 취지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대표가 이 윤 대통령의 3.1 기념사를 두고 이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데 대해서 또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의 이제 대일 정책의 기조를 문제 삼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당은 이 대표가 당 내외로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에게 이걸 피하지 말라고 더욱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 비명계에서의 어떤 공천을 둘러싼 어떤 그 반발 의식들뿐만 아니라 이 대표 체제 아래 총선을 치르는 데 대한 그런 불만들이 또 불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 대거 이탈표를 놓고 이 대표가 이 정치적 위기를 맞닥뜨린 만큼 이 앞으로도 이 대표를 더욱 흔들겠다. 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 대표 때리기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 내외로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거 아니겠어요? 힘들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정신력이 참 대단하다. 이 비아냥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 자, 근데 하여간 또 좀 시끌시끌한 데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인데 물론 전당대회를 치르는 정당은 다 좀 시끌시끌합니다. 조용하게 전당대회를 치르면 지난번에 그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면 다 좀 시끌시끌한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까지 일주일이 남지가 않았죠. 아니요. 더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3월 8일 날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투표 결과 발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결선 투표를 가면 3월 9일 날 그 뭐죠? TV 토론. 네. 양자 TV 토론을 하고 3월 12일 날 이게 결과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3월 2일이니까 10일 남았을 수도 있고 일주일이 안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오늘 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또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건 이제 황교안 후보에 대한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입장을 또
네, 잠시 후에. 아니, 자. 어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좀 이따가 우리랑 하는데. 이게 오프닝을 듣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야, 그러면 이거 아침 거 무슨 얘기했나? 이거 빨리 봐야 되겠네. 이 생각했어요. 사람 그렇게 놀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갑자기 황교안 후보네요. 더워지네. 갑자기 더워져. 후끈후끈하네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난연대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이 대선 후보 단일화의 과정을 봤을 때 역사적 사실이 아닌가라고 밝히면서도 유난연대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더라고요. 전당대회에 자꾸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고 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안철수 후보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나는 왜 대통령실 발언에 맞서지 않았는가라는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전당대회에서 좀 불공정함을 느낀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김기현 후보가 다시 한번 입장을 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저에게 더 불공정하다라고도 입장을 내기도 했고요. 또 이 글을 쓴 배경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윤심을 계속 팔았던 후보가 누군지는 다 알지 않나. 나는 윤심은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반대로 대선 후보 단일화로 정권 교체를 했던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항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심판은 당원 내지 국민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더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김기현 후보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 후보 때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서 이 총선 전날까지 계속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린 총선을 망치게 될 것이다라면서 이 당심에 호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 그 땅 의혹이라는 게 결국 이제 부동산 리스크 그 국민의 영린이다라는 표현, 이 영린이라는 표현 굉장히 여러 번 쓰던데요. 이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을 건드리면 선거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총선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죠. 그리고 김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당내 세력들을 굉장히 이제 앞세워서 지지나 연대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남의 힘이 아니면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후보라는 고백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신세를 진 사람이 많아서 나중에 공천 파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총선은 또 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승전 총선의 결과에 대한 전망으로 이제 본인의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요것만 빼고 물어봐야겠네. 이거 이미 기사가 됐으니까. 네. 저 지금 제가 아까 헷갈렸던 부분이 이제 황교안 후보에 대한 발언인데 황교안 후보가 아까 되게 기분 나빴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황교안 후보가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은입니다에 출연을 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기대기 정치를 한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대구 경북 유세 일정에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동행을 했는데 당당하게 본인의 힘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대기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힘든 사람을 그 먼 곳까지 데려와서 앉혀놓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황교안 후보의 입장 뉴스인 해주세요. 네,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네 후보 중에서 가장 정치 좌표상 가장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김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울산 땅 의혹도 제기를 하고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나 전 의원과의 김나 연대를 두고도 김 후보는 물론이고 나 전 의원 모두를 깎아내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여권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깎아내리고 또 김 후보에 대해서도 이 당당하게 본인 힘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황 후보는 근데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 가짜 보수는 바른미래당 출신 중에 있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 이 본인이 정통 보수라는 것을 또 과시하기 위함인 것이기도 하고 안 후보를 공격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그 정통 보수성을 강조하면서 핵심 지지층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참고로 그냥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론조사 지금 하잖아요. 이 전당대회 둘러싸고. 근데 여론조사는 원래 오차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여론조사 속에서 국민의힘 지층만 또 뽑아가지고 한 500명 요 정도 된 거 가지고 또 조사를 해요. 이런 오차 범위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의힘 지층 가지고 여론조사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넘거든요. 5%포인트가 넘거든요. 이 오차 범위가 5% 정도 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당원이 몇 명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더 커지죠. 거기에다가 이게 인구 보정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대구, 경북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20% 차지하지 않거든요. 근데 당원들은 40%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있기 여론조사에? 때문에 네. 이게 그 뭐 누구가 더 앞서고 누구가 뒤에 하고 뭐 이런 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뚜껑 열어보면 알 수 맞아요. 있겠지만 좀 그런 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말씀 시간 빨리 갔네요. 벌써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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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이고은 시사평론가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